이번 시간에는 초안대전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범중의 실각과 사망. 팽성에서의 대전 이후 유방은 대패했으나 팽성과 가까운 형량과 송구에서 군대를 정비해서 항우가 남하하는 것을 막고 있었으며, 한신은 팽성에서의 패전 이후 한나라의 등을 돌린 제후국들을 정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세를 지혜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204년 항우는 형량으로 달아난 유방왕을 추격하여 그 식량 보급론을 끊어버렸다. 이에 공궁에 빠진 유방은 항우에게 강화를 요청하며 휴전을 제안한 상태였다. 항우 역시 현재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리말이 버티고 있는 제나라 반란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항우의 참모인 범중은 달랐다. 홍문의 연에서부터 줄곧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었을까? 범중은 이에 반대하며 유방에 있는 형량을 공격해야 한다고 진언하였고, 항우는 범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량에 주둔하고 있는 유방의 군대를 포위해서 압박하고 있었다. 이때 이 난국을 타개할 묘책을 제안한 인물이 진평이었다. 진평은 진나라의 후손으로 본래 소초평 항우의 신하였으나 은왕 사망의 사건 이후 신변의 불안을 느껴 한왕 유방을 찾아가 위무기의 청구를 받고 유방에게 귀위해서 호군 중위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범중의 방해 때문에 형량의 포위를 푸는 데 실패한 유방은 진평에게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진평은 항우의 강직한 신하들이라면 범중, 종리말, 용조, 주운 등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왕께서 만약에 금 수만 근을 내놓으실 수 있다면 이간책으로 군신을 갈라놓아 그 마음을 서로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말하며 항우와 그 신하들의 사이를 이간질한 후에 초나라를 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진평의 반강기였던 것이다. 유방은 진평의 기책을 받아들이고는 항우의 사자를 맞이할 때는 일부러 호화로운 식사인 퇴례를 준비해 놓았다가 막상 사자가 도착하자 범중의 사자가 아니라 항우의 사자였군이라며 퇴례를 도로 물리고는 형편없는 식사를 대접하였다. 이 일을 알게 된 항우는 범중이 유방과 밀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점차 그의 권한을 빼앗아갔다. 이에 분노한 범중은 천하의 일이 크게 정해졌으니 군왕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늙어 죽고자 합니다 라 말하였다. 항우가 이를 수락하자 범중은 팽성으로 돌아가던 중에 등창이 나서 죽고 말았다. 최고의 참모이자 지략가인 범중이 항우의 곁을 떠났다는 소식이 형량의 유방에게 들어갔다. 진평의 계략이 성공한 것이며 항우도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엄습해 왔다. 이때 진평이 형량을 탈출할 수 있는 묘안을 진언하니 어두운 밤에 여자 2,000명에게 갑옷을 입혀 성 밖으로 내보내고 항우군이 이들과 싸우고 있는 사이 반대편의 성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으로 결국 유방은 포위당했던 영량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던 것이다. 진평의 인물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며 그래서인지 구사하는 전략도 치졸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의 죽음으로 한왕 유방이 형량을 탈출했던 것이다. 팽성 전투에서 패배한 유방이 머물렀던 형량과 송구는 개봉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봉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고고죽국의 지명으로 그곳에서 유방이 농성했던 것이다. 한신의 진나라 정벌과 귀철의 3분지계. 형량을 탈출한 유방은 곧바로 한신의 군영으로 찾아갔고 막사에서 곤히 잠들고 있는 한신의 서재로부터 지휘관의 병권 상징인 병부를 강탈하게 된다. 이때 유방을 가이드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한신의 부장인 조참이었다. 병부를 강탈당한 한신은 새로이 군대를 조직해야 했고 유방으로부터 제나라 공격을 명받게 된다. 이때 제나라는 항우의 명장 종리말의 주력군이 초나라로 철수한 상태로 제나라 왕 전광을 중심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한신이 군대를 새로 조직해 제나라 공격을 준비하자 조참은 우승상으로 한신에게 배속되었다. 아마도 조참은 유방이 한신에게 보낸 유방에 접저했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203년 한신은 제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신이 거듭 승리하자 유방은 한신과는 별도로 은밀히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공고했다. 이때 유방의 사신으로 파견된 인물이 외교에 능숙했던 여기기로 유방이 진나라의 관정을 향해 출발했을 때 진류성을 바쳐 군대를 충원한 공신이기도 합니다. 제나라의 입장에서는 한신이 한 발 한 발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에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유방에게 항복하면 제나라의 왕신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만약 한신에게 패할 경우에는 한신이 직접 제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제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선택은 하나, 제나라의 왕실은 여기기를 통해 유방에게 투항할 것을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한신의 군영에서도 알고 있었으니 이때 한신의 빙객이며 책략가인 괴철이 등장한다. 만약 제나라가 유방에게 투항하면 그동안 제나라를 공략해온 우리의 모든 공은 여기기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제나라가 유방에게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우리는 유방으로부터 제나라에서 진군을 중단하라는 어떠한 명도 받지 않았고 오직 이전에 내린 제나라를 멸하라는 명만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임의적으로 진군을 중단하면 유방의 명을 어긴 반역죄가 되며 제나라의 투항이 실행되면 모든 공은 여기기와 유방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나라를 공략해서 장악하고 스스로 제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한신은 유방에게 강탈당한 병부를 떠올리며 진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제나라 왕실은 여기기를 통해 유방에게 투항을 전달하고 무장을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한신의 군대에 기습을 당한 것으로, 이에 화가 난 제나라의 왕 정광은 여기기를 팽살시켰으며 비록 원수지간이었지만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된다. 항우의 입장에서는 큰 나라인 제나라가 무너지면 힘의 균형이 일순간 유방에게 기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명장 용조로 하여금 20만의 원군을 보내 한신의 군대와 맞서게 했다. 용조의 군대는 항우의 주력군이다. 우리가 정면으로 상대하면 고전할 것이니 한신은 괴철에게 한 통의 비밀 소신을 전해주며 오늘 밤 실행할 것을 지시한다. 괴철의 지시받은 일은 유수강의 상류에 뚝을 쌓아 물길을 낮추는 작업이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물살이 얕아진 유수강 중류를 건너 한신이 선제 공격을 하였고 이내 유수강을 건너 다시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용조는 물살이 얕아 자신들도 똑같이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수강의 도강을 명령을 내렸다. 용조의 군대가 절반쯤 건넜을 때 상류에서부터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물살이 이들을 덮치며 군대를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이다. 유수강을 건넌 군사들은 한신의 매복군에게 살해되고 쓰나미에 갇힌 병사들은 익사했고 건너지 못한 병사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 전투에서 용조를 죽이고 아장 주란을 사로잡았다. 또한 제나라 왕 전광, 승상, 허장, 장군 정기를 사로잡았다. 이로써 제나라는 한신에게 정복되었다. 괴철은 본명인 한양 사람으로 현실적인 책략가이기도 하다. 한신이 제나라를 평정하자 괴철은 한신에게 은밀히 두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째, 제나라의 왕이 될 것. 둘째, 천하 삼분지계로 항우 유방과 동급의 실질적인 왕이 될 것. 괴철의 거듭된 요청에 한신은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하게 되었고 끝내 유방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끊지 못하고 첫째는 선택하고 둘째는 포기했던 것이다. 이에 괴철은 미친 척하며 한신을 떠나갔고 한신은 유방에게 자신이 제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윤회해달라는 소신을 보내게 된다. 이 소신을 받은 유방은 매우 진노했지만 진평의 충고로 곧 한신을 제나라의 왕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발송하게 되었다. 유방의 입장에서는 항우와 대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신의 도움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었다. 유방의 개선법은 현재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뺏으면 되는 것이다. 이 한순간 한신의 선택이 토사구팽이라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한신이 활약한 유수강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영천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유수 부곡, 군 북쪽 30리에 있다고 했다. 경상도 영천에 가까운 곳에 유수강이 있었던 것으로 영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상기의 지명은 귀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무릉도원이 귀성이었던 것으로 제나라가 신시개천의 무대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릉전투. 팽성의 대회전 이후 유방은 소하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 형량을 기점으로 항우와 대치 상태를 만들었고 유방은 한신에게 명해 위나라 주나라를 점령하고 제나라마저 평정했으며 한나라의 투항한 영포는 초나라의 땅인 수춘 구강을 공격해 점령하고 있었고 형량에 포위되어 있었던 유방은 진평의 계략을 바탕으로 도주에 성공하니 사방에서 밀려드는 한나라의 세력에 오히려 항우가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 되었다. 이때 항우의 초나라 군대와 유방의 한나라 군대는 광무산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곳 광무산이 다름 아닌 광주의 무등산인 것입니다. 고릉의 지명도 분석해 봅시다. 고주에 있는 능호가 고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의 고주로 군명철성이란 화성부에 있었던 철옹성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고릉 전투의 무대가 천하의 중심에서 유방과 항우가 마지막 일전을 치르며 신겨루기를 했던 것입니다. 광무산을 넘으면 수도인 팽성이 있었던 곳으로 항우의 군세가 어쩌다가 이렇듯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팽월은 초나라의 후방을 파괴시키며 보급선을 차단하고 있었으며 영포는 항우에게 국왕에서 몰살당한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나라 본토를 누비고 있었으니 항우는 광무산에서 유방의 주력군만 상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이때 곡창지대로 이름이 난 오창을 한나라 군대가 장악하면서 힘의 균형이 일순간 한나라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항우에게는 숨겨진 가드가 있었고 유방에게는 약점이 있었으니 고향인 풍읍에서 항우에게 사로잡힌
유방의 부친과 부인인 여씨였던 것으로, 유방이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항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부친 때문이었다. 유방은 부친이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사욕을 위해 적을 공격하는 불효자로 역사에 남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며, 항우는 적의 수장 부친을 볼모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겁자로 역시 역사에 남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에 유방이 한 가지 계책을 세워 급히 항우에게 사신을 보냈다. 현재 양국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이곳의 가운데 홍구를 기점으로 북쪽은 초나라, 남쪽은 한나라의 영토가 되어 전쟁을 중지하자는 내용이었고, 추가로 이러한 휴전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유방의 부친과 부인 여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강화 조건이었다. 항우 생각에 어쨌든 왕성인 안시성 팽성을 장악하고 있는 한 천하의 황제는 항우가 된다. 그래서 항우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체결하며 유방은 인질로 잡혀 있었던 부친과 부인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항우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카드를 써버리고 유방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도려내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고, 장량과 진평이 계약을 파기하고 공격명령에 진원을 올리자 유방은 퇴각하는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기로 계획한다. 그러나 아무리 쪼그라들었다고 하지만 항우의 초나라 군대는 황제군이다. 유방은 한신과 평월에게 파발로 보내 약속한 날에 지원군을 보내 협공할 것을 명하게 되었다. 항우 역시 유방이 추격할 것을 예측하고 명장 종리말과 환초에게 명해 안시성의 진입로 고릉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았고 유방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유방의 군영에서는 한신과 평월의 지원군이 출정했다는 소식이 없어 조급해하고 있었는데, 유방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하게 진격명령을 내리니 고릉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초나라의 종리말과 환초의 매복에 한나라 군대의 중심부가 무너지면서 혼란에 휩싸였고, 유방은 혼란을 틈타 도주하게 되었다. 이제 전세는 바뀌어 한나라의 주력군이 초나라의 매복군에 포위당해 학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귀족과도 같이 한신의 무장인 관영이 항우 초나라 안시성의 성문을 열면서 한나라 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포위하고 있었던 초나라 군대를 역으로 포위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실상은 제나라에 있던 한신은 몰래 관영에게 명해 이전 항우가 제나라에서 팽성으로 향했던 똑같은 경로를 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팽성인 안시성으로 급속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 유방도 도망을 멈추고 다시 항우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때 항우는 수도인 팽성 안시성이 함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항우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 불현듯 스치는 기억은 항우가 처음 진승과 오강에 난 때 봉기한 오중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리고 항우의 주력군은 그때 동행했던 오중 사람들이고, 그곳은 전하가 전혀 미치지 못한 오나라의 땅이다. 이에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회수를 따라 오나라로 향하게 된다. 유방이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강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명 홍구를 또한 살펴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순남 충청도 홍산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대산, 한산이라고 합니다. 홍구와 홍산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홍구에 있는 산이 홍산입니다. 홍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귀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귀주이며, 금천이란 전부가 있었던 김해에 있었던 내로, 이곳 홍산이 천하의 중심인 중간 지점이었던 것으로 경도인 서울의 초기 항우의 영역이 되고, 남쪽의 한양장안이 유방의 영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하전투, 해하전투의 무대 해하가 안휘성 정원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해하전투에서 가장 빛나는 무공을 세운 사람이 한신입니다. 고릉전투에서는 불참했지만 한신이 보낸 관영에 의해 대세가 결판났고, 해하전투에서의 주인공도 한신입니다. 제왕 한신이 주력군을 이끌고 선두에 섰고, 배후에 자군을 맡은 공치와 우군을 맡은 진화가 있었고, 후방에 유방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유방의 배후에 주발과 시무가 주둔해서 유방을 보호하는 진을 펼쳤다. 전투는 한신과 항우의 대결로 시작되었고, 항우가 한신을 압도하던 밀어붙여 한신의 군대는 후퇴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책이었던 것이다. 한신의 부대가 후퇴하고 있을 때 항우의 군대는 한신의 군영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이때 좌우에 대기하고 있던 공치 진화의 부대가 초군의 좌우를 공략하며 포위하고 있었다. 앞만 보고 전체를 했던 항우의 부대는 좌우에서 포위당해 공격받자 파죽짓으로 무너졌던 것이다. 이렇듯 첫날 전투에서 무너져 포위되었던 항우는 그날 밤으로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정예병 800기만을 이끌고 한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으며 나아가고 있었고, 항우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신은 관용을 시켜 5천여 기병으로 추격하게 하였다.
황주를 흘렀던 황하를 건넜을 때는 100명가량 남았고 음릉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 길을 물었지만 거짓 대답에 속아 늪지대에 빠져 고생하다 관영의 추격군에 따라잡히게 되었던 것이다. 사투의 노력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동성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항우는 남아있는 병력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했고 자신은 그곳에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신의 무공이 빛났던 해야 전투의 무대 정원과 항우가 최후를 맞은 동성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정원, 평안도 기성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구주의 기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갑산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정원루라고 합니다. 정원에 있는 누정이 정원루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갑산이 또한 정원이었던 것입니다. 제주목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이상합니다. 제주에 정원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청천변력의 말인가? 제주를 정원인 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원이 있었던 제주 갑산 귀성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었는지 충격파를 던져봅시다. 정원 대도부를 또한 정주목으로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정주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정주, 함경도 정평, 전라도 장흥은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이란 천부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 중원 중국이었습니다. 평안도 정주의 여군을 인용합니다. 신안역 주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안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경산이라고 합니다. 송주의 군명이 신안으로 경상도 송주를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정원이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신증동국 여지승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성, 항우가 최후를 맞은 동성이란 경상도 사천의 군명을 동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동성천, 현 동쪽 1, 2지점이 있다고 했다. 진해에 동성천이 있었던 것으로 광산의 남쪽에 동성천에 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이 광주로 광주에 있는 산이 광산으로 이곳이 공시가 제출된 노나라의 국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에 있었던 동성천이 진해에 있었다고 했으니 진해의 지명의 비밀을 통해 동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진안, 진해,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금성은 신시개천의 무대 초기의 지명으로 항우가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하, 천하의 영웅 황제 항우가 이로써 역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유방의 한나라 건국과 삼국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